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와 한국인터넷윤리학회가 공동 주최하는 제14회 과학기술혁신정책포럼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와 한국인터넷윤리학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신기술과 과학기술자 윤리를 주제로 미래 사회에 예상되는 과학기술 윤리의 문제와 전문가 윤리 교육 모델을 논의하는 공동 포럼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동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한국인터넷윤리학회 국내 학술이사 오태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정면의 태극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네, 앉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러면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을 잠깐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인터넷윤리학회 권헌영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동주최인 한국과학기술총연합회 이은우 사무총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한국인터넷윤리학회 김미량 부회장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 고진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토론하실 분 먼저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중요하신 분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유명희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발표를 맡아주신 경인교육대학교 심우민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또한 발표를 맡아주신 광운대학교 도승현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아주 놀라우신 분께서 참석을 예상치 못하게 해주셔가지고 아주 자리가 크게 빛난 것 같습니다. 전 서울대학교 총장님이신 조만규 교수, 네, 만자 규자 교수님. 완자. 예. 그래서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김명자 회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과총이 오늘 중요한 협약식이 있어서 그거 마치고 오늘하고 좀 늦어서 순서가 약간 바뀌었습니다. 네, 요새 보니까 유발 노아 하라리 강연이 굉장히 세계적으로 상당 기간 선풍을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2014년에 사피엔스, Brief History of Humankind였고 그 다음에 나온 것이 Homo Deus, 네, A Brief History of Future, Future의 히스토리다. 그리고 또 나온 것이 21 Lessons for the 21st Century. 그렇게 3번을 하면서 계속 미래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하라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역사는 과거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연구하는 것이다. 근데 사실 우리 과학기술인의 시각으로 보면 유발 하라리가 이야기하는 내용이
그렇게 새로운 것 같지 않습니다. 저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이게 세계적으로 주목을 끌고 선풍을 일으키는 이유. 뭐 아무튼 미래가 매우 역동적이고 어떻게 변화할지 알 수가 없다는 것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근데 저는 또 하나의 다른 시각에서 보면 그 고대, 중세 어느 문명이건 멸망하지 않은 문명이 없습니다. 찬란했던 문명이 다 멸망을 했는데 우리의 이 산업 문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데 그 총균쇠라는 책의 저자인 제러미 다이아몬드죠. 서울대 도서관에서 가장 많이 읽혔다는, 서울대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읽었다는 책, 총균쇠의 저자인 제러미 다이아몬드가 한 얘기가 금세기 이 문명이 멸망하는 200년 뒤의 그 모습, 또 그걸 그리고 있습니다. 문명의 멸망, 그 가장 큰 원인은 결국 기후변화, 자연재해를 들 수가 있고, 그래서 큰 축의 하나로 자연재해가 우리 문명, 인간 문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의 하나이고, 그리고 이 기계가 지배하는 시대에 인공지능이 결국 사람의 지능을 앞서게 되는 것이 시간 문제라고 하던 이 시대에 그러면 윤리가 어떻게 되는가?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관심사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지금 인공지능, 그래서 알고리즘이 지배하는 세상, 데이터가 지배하는 세상, 미래는 분명히 데이터 독재가 열릴 것이라고 하라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시대의 윤리, 인간 윤리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점에서 오늘의 이 자리가 정말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볼 수 있는 시각의 범위를 크게 벗어날 수는 없겠지만 그 미래에서 가장 크게 부각될 주제를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수준에서 다루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1967년에 영국의 필리파 푸트가 사고 실험, thought experiment를 했는데, 윤리학의 사고 실험을 했는데, 트롤리 기차, 그러니까 무게도 트롤리 기차가 선로 위, 그러니까 달리고 있는데 5명이 있고요. 이 기차는 방향을 바꿀 수는 있는데 앞으로 곧바로 가면 5명이 죽고 방향을 바꾸어서 가면 1명이 죽게 돼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어느 선택을 할 것이냐? 이 질문에서 89%가 1명 죽이는 쪽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답을 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트롤리 기차가 5명을 향해서 가다가 이걸 멈추게 하기 위해서 1명을 기차에다 던지는 것, 똑같이 1명을 희생시키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윤리적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사고 실험을 했을 때 응답자의 12%가 그렇게 하라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트롤리, 이 딜레마 이것은 영원히 풀지 못한 논란이 되는 그러한 주제라고 하는데 독일이 지난해 8월에 과학자하고 법률 전문가로 디지털 인프라 윤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세계 최초로 자율주행차에 대한 윤리 지침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이 회의에서도 트롤리 딜레마를 다루었지만 결론을 못 냈다고 합니다. 정확한 표준화를 할 수가 없고 윤리적으로 논란이 없는 프로그램은 애초에 만들 수가 없다. 이게
오늘의 시점에서의 결론이었다고 합니다. 네, 이건 하나의 그 딜레마로 표현된 것이지만 우리가 앞으로 살게 될 이 인공지능의 시대에 과연 어떤 윤리적 이슈들이 제기될 것인가 이미 제기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을 찾아서 법제화를 하는데 아마도 지난한 노력이 필요하고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 유발 하라리를 다시 인용을 하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만으로 우리가 그렇게 큰 변화를 겪는 게 아니다. 그게 논지죠. 디지털하고 바이올로지컬하고 결합하는 것이 정말로 이 세상을 완전히 인간이 신의 경지로 넘어가는 그러한 세상, 그리고 도저히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그 불확실성의 세상을 연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과학자들은 이 윤리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미 불거지고 있는 구체적인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정립을 할 수 있겠는가, 새로운 변화 속에서 그 새로운 질서를 찾는 윤리 기준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과학자들이 사회과학자가 돼야 되는 이러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얼마 전에 과학기술 연구개발 활동에서의 윤리 문제가 불거져 나와서 과총은 지금 대토론회를 2차례 했고 전문가 포럼을 하고 그리고 프로젝트를 발주를 해서 윤리 강령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R&D 활동에서 지켜야 될 기준, 이런 윤리 차원이 아니라 지금 이 시점에서의 과학자의 윤리는 훨씬 더 고차원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내용까지도 담아야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과학자의 책무로서 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생각을 오늘 이 토론에 참석하면서 하게 됐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 감사합니다. 그 진행을 멈추고서라도 회장님의 인사 말씀을 모신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미래와 인간 사회를 고민하는 과학기술인의 모습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잠시 그 회장님과 내빈 여러분을 모시고 기념 촬영을 하고 그리고 권원영 교수님의 키노트 스피치와 그리고 두 분 교수님의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방금 소개받은 한국인터넷윤리학회장을 맡고 있는 고려대학교 권원영 교수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그 개회사를 비롯해서 행사 주최하는 측에서 잘 정리를 해드렸어야 되는데 시간이 좀 지체되고 바쁘신 여러분들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해서 몹시 마음도 몸도 분주하실 텐데 약간 불편을 드린 것 같아서 공동주최 기관장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우리 사회의 원로로서 상당히 그 기여를 많이 해주시고 특히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어른의 역할을 연세에도 불구하고 활발하게 해주고 계시는 우리 조완규 전임 서울대학교 총장님,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학술원의 회원이시고요. 92년 3년 동안 그 2년 3년도 지나는 동안에는 교육부 장관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신데도 아직도 과학기술 한림원의 초대 원장을 지내셨고 아직도 이제 과학기술 유공자회 회장도 맡고 계시고 학술원 회원으로 또 활동하고 계시고 젊은 후학들에게 큰 그 이정표를 보여주시는 사표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 선생님을 다시 한번 감사히 여기는 마음으로 존경의 박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때 이제 뭐 겨우 대학교 들어오고 이래가지고 장관님 이름은 잊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오태원 교수께서. 예, 잘 좀 이해해 주시고 후배들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오늘 사실은 축사나 환영사 등을 하지 아니하고 이제 개최 기간에 기관장이
나서가지고 자기 말이 길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키노트 스피치를 해야 되겠다고 스스로 나선 이유가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한국인터넷윤리학회장을 맡아서 2년 정도 이렇게 봉사해 오면서 한국 사회에서 인터넷 윤리 또는 특히 윤리라는 말이 갖고 있는 어떤 선입견 또 일종의 편견 같은 것이 있는 것을 조금 해소할 의무가 이 학회를 위해서 애쓰는 사람으로서 제게 있다, 이런 사명감을 일부 느꼈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는 윤리라는 문제를 우리 사회가 누군가 어른이 정해준 것 또는 누군가 기관이나 사회가 정해준 것 또는 종교적으로는 어떤 신이 정해준 것, 그래서 윤리라는 말이 우리 삶의 주체인 우리들의 삶을 구속하고 속박하는 용도로 오용되었다는 반성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윤리라고 하는 것이 본질적인 논의에서는 뭐 사람 됨의 도리 같은 것으로서 같이 사는 사람들이 함께 지켜야 할 어떤 규범을 말하는 것일 텐데도 나는 만들고 너는 지킨다라고 하는 이런 상대주의적 관점, 그래서 윤리라는 말은 꼭 더 강조되는 것이 약한 사람들, 그리고 어린 친구들, 또 이런 분들에게 주로 권력적으로 또는 억압적으로 이렇게 작동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모습이었다는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 사회에 많은 질문을 던지면서 혁신을 요구하고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고 말하는 틀도 기존에 있던 말이 소비되는 구조를 바꾸어 놓는 상태에서 일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인터넷이라고 하는 곳에서의 윤리는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윤리 문제를 다시 한번 조망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 때문에 이 일을 조금 더 크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회는 작년 올해 디지털 시민성, 디지털 시티즌십, 이런 말을 제가 작년도에 학회를 처음 열면서 디지털 시민 주권, 그래서 우리의 윤리는 우리가 책임지고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지키겠다라고 하는 형태의 주장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만들면서는 우리 김영재 회장님 좀 있으면 이제 내려오시겠지만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가 과학기술자, 상당히 우리나라에서는 엘리트들의 모임입니다. 근데 이런 엘리트들의 모임이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만 전문성을 중심으로 수월성을 중심으로 발전해 오면서 가지고 오는 많은 병폐들이 사실은 우리 사회에 나타난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런 한국인터넷윤리학회에 봉사하면서 제가 갖고 있던 그런 문제의식, 저희 윤리학회에 모든 참여하시는 교수님들과 학자들은 대체적으로 그런 문제에 동일하게 공감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과학기술 분야에, 그리고 새로운 분야에 또 한국 사회 전반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좋은 취지로 삼아서 이런 행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키노트 스피치는 사실 저나 특히 김영재 회장님의 말씀이 키노트 스피치의 대부분을 다 포괄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장표만 보여드리고 빨리 끝내려고 합니다. 이게 그 2차 대전 나치 이후에 이제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을 하는데요. 그때 이제 엄청난 과학기술 실험을 했던 것이 이제 나왔죠. 유태인이나 또 다른 그 자신들의 점령지의 사람들을 과학자들이 정말 오로지 과학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하여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던 내용입니다. 물론 여기보다 더한 우리 민족이 직접 경험한 일제의 그 마루타 부대의 이야기라든지
또 뭐 그런 이제 독재적인 권위주의 압제 국가들에서 이루어지는 그 비윤리적 과학, 비윤리적 사실의 발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목도합니다.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 놀라운 말을 했죠. 나는 공무원으로서 나라에 봉직할 수밖에 없는 법률적 의무를 지고 있는 사람이었으므로 나는 죄가 없다라는 항변을 이분이 했어요. 그래서 그걸 여러 가지 보고 그 아렌트라는 분이 악한 사람이 특별히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존재하는 그 악함이 발현될 수 있다 언제든지 이런 이야기를 해서 역사의 논란을 가져온 바 있습니다. 윤리적으로 생각해 볼 때 저는 우리 한국 사회가 수학하고 과학만 잘하면 평생 문제없이 먹고 살 수 있게 해줄게 라고 하는 수월성의 함정에 빠져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법과대학을 나와서 지금은 사이버 국방학과라고 하는 아주 수월성에 있어서 뛰어난 인재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거기에 제가 윤리 과목을 가르쳐요. 사이버 윤리, 우리 사이버 해커 장교를 양성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국방부 계약학과인데요. 전부 모든 학생이 이과에서 1% 안에 드는 학생들입니다. 상당히 우수한 학생들인데 이 친구들한테 윤리 문제를 가르치는데 상당히 이 친구들이 수용하기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들은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이 사회에 대해서 공부하고 실질적으로는 그 이후로는 이런 걸 공부해 본 적이 없답니다. 그래서 conflict of interest, 자신이 공정하게 의사결정을 해야 될 때 자신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으면 당연히 그 일에 참여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그 윤리의 접근 방법에 대해서도 내가 제일 잘하는데 왜 제가 하면 안 되죠? 이런 질문이 나올 정도로 우리 교육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사실이 상당히 괴로운 문제로 드러나 있고 모든 점에 있어서 우수성을 강조하는 현재 우리 교육 그리고 과학기술자 양성 과정이 앞으로 먼 미래에는 더욱더 우리 인류를 어렵게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이 사건은 사실 과학기술자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결정자가 과학기술자의 권고를 무시하고 비전문적 의사결정을 내림으로 인해서 참사가 벌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부실한 원전 문제는 우리도 늘상 겪고 있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일입니다. 아직 대형 원전 사고는 한국에서 일어나지 않았지만 원전이 있는 쪽에 지진의 문제라든지 또는 또 오늘도 보도가 되었죠. 그 지진 내진 설계 안 돼 있는 그 제품을 그냥 비윤리적으로 검수를 해서 했던 분들이 지금 처벌받는 상황에 와 있는 이런 상황이 누적적으로 나타난다는 점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보여야 되는데 저는 이 문제가 우리의 수월성 교육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월성 교육은 누가 가장 잘하느냐의 문제를 따지는데 이제는 누가 가장 올바르게 하느냐의 문제를 따져야 될 때가 왔습니다. 올바르지 않은 사람이 수월하다면 우리는 수월하지 못하지만 올바른 사람을 선택해야 될 시기에 와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우리 사회가 그런 문제를 고민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국정농단 사태로 나라가 혼란에 빠져 있는 것도 전문가들이 직업윤리를 망각하고 자신의 해야 될 역할을 다하지 않고 눈앞에 있는 이익을 먼저 취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였습니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텐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전문가는 전문가로서의 수월성, 전문가로서의 진실 발견이라고 하는 것에만 매몰되어서
그것과 관련돼 있는 사회적 임팩트, 또 사회적 의사결정에서의 후폭풍, 이런 임팩트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좁은 분야의 전문성만을 연마하고 거기에서만 답을 낸 다음에 돌아서서 그것이 잘못되거나 다른 길로 갈 때에도 아무 목소리를 내지 아니하고 비전문가의 손에 자신의 전문적 결과를 넘겨주고 마는 상태를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전문가들이 갖고 있는 좁은 식견의 또는 소극적인 윤리의식이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에서는 국가의 존재를 찾지 못하게 하는 대형 사고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세월호 사고도 그렇고 국정농단 사태도 그렇고 다양한 지진 대응이나 재해의 대응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를 전부 세그먼트화 해놓고 그 분야의 전문가적 책임을 그 사람에게만 맞춰놓고 그 분야를 넘어서면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방식으로 사회를 운영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아무도 책임질 수 없는데 모두에게 큰 피해를 가져오는 이런 문제를 가져온다는 것이 제가 오늘 주장하고 싶은 것의 핵심입니다. 그런 문제들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4차 산업혁명이 되고 자율형 무기체계, 인공지능, 자율주행 이런 문제들은 다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직관적으로 보아서는 절대 알 수 없는 더욱더 전문적인 기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영역이 우리 삶 속에 곧바로 투영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에 전문가들에 대한 윤리의식은 보이지 않는 것을 인식하는 자, 그리고 이해되지 않은 임팩트가 세상에 나오는 것을 예견할 수 있는 자, 이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더 큰 책임을 느껴야 되고 그분들에게 책임을 요구하고 그분들의 책임이 사회적으로 확립되고 확보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시점을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 과학기술자들은 자기 영역에서의 진실 발견과 더불어서 그것이 얻는 사회적 임팩트가 어떤 것인지 적극적 윤리의식, 즉 소극적 윤리의식으로 내가 큰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정도면 돼. 나는 이 정도까지만 돈 받았으니까 이것만 하면 돼. 나는 뭐 여기까지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모르는 거는 내 탓이 아니야. 이런 방식으로 회피되는 것을 이제는 그냥 두고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책임 전문성이 있는 분야에 있는 분들은 더 많은 적극적 윤리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인식도 제고하고 교육훈련 과정에서 이런 내용이 반드시 반영돼야 된다는 것이 제가 주장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사회적 책무가 좀 전에 김명재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더 이상 과학기술자들이 과학기술의 전문성만을 가지고 자신의 직업을 영위해 나갈 수 없는 시절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의사결정, 내가 만들어낸 데이터의 결과, 내가 만들어낸 기계 작동의 원리,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사회적으로 어떤 임팩트가 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확인하고 또 분석해야 될 책임이 있다. 그래서 그 임팩트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감당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연구는 중단되거나 금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우리가 처음 겪는 게 아닙니다. 배아 연구 실험, 인간을 복제하는 기술, 이것은 연구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는 할 수 없게 법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분야는 이미 여러 번 해왔던 것들이고요. 핵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더 강한 규제들이 또 국제적으로 통제 상태에 있고 특정한 연구는 연구의 시초 자체가 범죄로 되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인공지능 기술이나 우리가 사실 배아줄기세포에 의한 생명윤리 문제도 그렇지만 AI에 의한 사람을 대체하는 것은 그 싱귤러리티를 우리가 과연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자 혼자 결정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온 인류가 함께 결정해야만 하는 일인데 과학기술자가 혼자 자신의 수월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일에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함께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그 연구 결과에 영향을 스스로 제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정도라면 문제가 해결되겠지만 스스로 연구한 이후는 책임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전문가들은 전문가대로,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대로 그냥 자기한테 배운 것만 얘기하고 그냥 손을 터는 그런 형태의 전문가 윤리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이것을 온 국민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공론의 장에서 이제는 규범화할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 문제를 다 들었지만 제가 신경 쓰고 싶은 것들은 바로 Code of Conduct입니다. Code of Conduct를 우리는 너무 추상적으로 만들어 놓고 있고 Code of Conduct를 그냥 지켜도 그만이고 안 지켜도 그만인 형태의 법과는 다른 형태로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의사들이 윤리강령을 위반하면 의사들이 징계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법에 의한 징계보다 전문가 집단에서 행동강령을 위반했을 경우에 그 직을 유지할 수 없도록 하는 이런 자율 규제를 우리가 이제 활성화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 전문가 윤리를 과총 전체에서 하는 큰 윤리 강령도 있을 수 있겠지만 특정한 분야에 처음 나오는 경우에 윤리 강령을 우리는 가르쳐야 됩니다. 화학 실험을 하는 자들에게는 안전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면 실험실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분야의 인공지능 윤리나 디지털 윤리에 대해서 공부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로봇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문제들에 대해서 사회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정확하게 그 사람들의 행동을 관리할 수 있는 행동 강령을 분야별로 만들어야 됩니다. 각 산업 분야별로 만들어야 되고 전공 분야별로 만들어야 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야별로 만들어야 되고 직업군마다 만들어야 됩니다. 이용자에 대한 윤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공지능 스피커가 인종차별의 말을 배워서 하는 것은 쓰는 사람들이 그분들을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생겼던 문제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용자들도 그런 것에 대한 윤리를 깨닫고 실천할 수 있도록 모든 분야의 행동 강령이 제시되고 그것을 처음 만나고 처음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사람부터 초기부터 이 문제에 포함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두 분 교수님의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미래 사회의 윤리 문제와 요구되는 전문가의 역량이라는 주제로 심우민 경인교육대학교 교수님으로부터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경인교대 심우민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미래사회 윤리 문제와 요구되는 전문가 윤리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일단은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취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윤리 문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실은 현장에 계신 많은 분들은 법만 어기지 않으면 된다라는 관점으로 좀 축소시키는 경향이 있고요. 바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드리고자 오늘 발제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법학 전공이기 때문에 어떤 윤리철학적이고 과학철학적인 관점의 논의들을 전개하기에는 다소 역부족일 수는 있는데요. 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또 법이 가지는 한계 또한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윤리적 관점이 투영돼야 되는지를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미래사회 윤리 문제 그러면 윤리 논의 지형이 어떻게 변할 거냐, 이거는 인류 역사상 수천 년간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딱히 어떤 쟁점이 노정될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측면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지형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전문가 입장에서는 이런 윤리에 어떻게 접근해야 되겠는가,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이제 대응 방향이라는 세 가지 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신기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뉴 테크놀로지 내지는 네오 테크놀로지라고 부르지 않고 이머징이라고 부르고 있는 이유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현재 출현하면서 계속 변화하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인공지능 기술 같은 경우에도 딥러닝, 머신러닝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게 완성된 기술로서 최종적인 기술은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 변화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신기술 이렇게 했을 때 인공지능뿐만이 아니라 BT&T 뭐 여러 가지 기술 영역에 새롭게 등장하면서 우리 실생활에 파고드는 그런 기술들을 언급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신기술들이 상용화되고 응용되는 과정에서 뭔가 사회 혁신이나 국가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에 우리나라는 이제 4차 산업혁명 이런 단어를 쓰고 있고, 독일 같은 경우 인더스트리 4.0, 일본은 사회 5.0, 미국 같은 경우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쓰고 있죠. 근데 사실은 이제
요 주로 인더스트리 4.0이나 사회 5.0,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단어들은 그 사회의 고유의 어떤 맥락이 다 있었던 단어인데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좀 맥락 없이 수입되어 왔던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우리가 맥락 없이 수입됐다고 그냥 부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것이 왜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신기술이 우리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뭐 그런 관점인데요. 기술이 새롭게 도입되면 윤리적인 관점도 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규범이다, 윤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첫 번째 생각하는 게 규제입니다. 나의 행위를 제약하는 요인인 거고요. 근데 사실은 규범이 원래 가지는 의미는 행위 정향, 그 행위의 어떤 방향을 결정하고 자신이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 정당화 근거를 모색하는 것을 우리가 규범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것이 어떤 윤리의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규제와 규범을 우리가 동등하게 놓고 보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 행위를 제약하는 부분과 또 행위의 정당화 근거를 찾는 부분은 다른 문제다라는 것을 하나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과학기술로서의 아키텍처라고 얘기했는데 이 아키텍처 얘기는 사실은 이제 인터넷 기술과 관련해서 등장을 합니다. 즉 어떤 인터넷이 구조화됨으로써 그 안에서 인간의 행위가 자유로워질 수도 있지만 또 제약받는 측면도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제 요거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설명드리면 과속방지턱 같은 경우에 법이 그 과속방지턱을 만들라고 한 것이 아닌데 과속방지턱을 만들어 두면 인간이 속도를 줄이게 되는 이제 그런 현상이 발생하죠. 즉 기술적인 지식이 투영되고 구조가 투영됐을 때 인간의 행위가 제약받는 상황, 그 상황을 이제 아키텍처 규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사실 뭐 이 얘기는 제가 처음 한 것이 아니라 이제 인터넷 초창기의 학자였던 로렌스 레식 교수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것들을 조금 더 발전시켜 보면 기술적인 구조가 변하면 사람들의 어떤 규범 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변화될 수 있다. 이걸 또 달리 조금 더 심층적으로 얘기해 보면 신기술이 등장하고 신기술 이면에 있는 과학적 지식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윤리관념도 변화될 수 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려고 했고요. 결국에는 어떠한 과학 지식적인 구조를 만들어내느냐 이것이 향후의 윤리적인 문제에 특히 과학기술 전문가들에게는 쟁점이 될 수 있을 거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사실 이제 뭐 신기술과 관련해서 일반인들 입장에서 가장 쟁점을 두고 있는 것은 이제 새로운 위험이 증가하고 확산된다라는 측면들이 있겠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자율주행 자동차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또 자율주행 자동차까지 가지 않더라도 요즘에 우리 인터넷 공간에서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짜 뉴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보면 이것도 새로운 위험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런 새로운 위험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고 또 최근에 이제 많이 나오는 인공지능이나 유전자 기술, 유전자 가해 기술 뭐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이제 저도 이런 위험 상황의 사례들을 보면서 최근에 또 심취했던 철학적인 풍조는 적정 기술 관련된 논의였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기술 지능이나 발전에만 천착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적합한 적정 수준의 기술 정도를 이야기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인도에 가서도 이제 적정 기술에 관한 논의들을 좀 살펴봤었는데 사실은 이제 그렇다고 우리가 어떤 기술이 발전하고 지식이 발전하는데 그것을 일방적으로 속도를 늦추자 이런 얘기는 좀 타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은 또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어쨌든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건 새로운 위험, 알 수 없는 위험 이런 것들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근데 이제 현장에서 대응 방식에 있어서 인식의 왜곡이라는 측면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윤리적인 논제를 논하고자 하는 장에서 꼭 이게 불법인지 아닌지 여부를 따집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요즘에 뭐 개인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IRB 이런 데 보면 그러니까 생명윤리를 심의하는 장에서 이게 불법인지 아닌지를 따지고 있거든요. 그것이 인간에게 정말 유해한지 안 한지 또 우리가 윤리적으로 어느 정도 통제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를 논해야 되는데 이게 개보법을 위반하는 겁니까? 의료법을 위반하는 겁니까? 이렇게 불법적인 부분들을 따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그래서 율법주의 내지는 합법성에 종속되는 그런 윤리적인 지형이 현재 전개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법에만 어긋나지 않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는 식의 관념. 이것이 윤리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위험한 관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기술, 이머징 테크놀로지와 관련해서 우리가 세 가지의
뭐 다들 아시겠지만 세 가지의 관점을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요. 신기술이 발전하면서 이것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지 어떤 방향으로 상용화될지 우리가 알 수 없다. 이걸 인디터미넌시, 비결정성 내지는 불확정성이라고 부르고요. 윤리적인 관점에서는 아마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가장 큰 이슈일 겁니다. 지금 인공지능 기술 얘기되지만 이게 어떻게 상용화될지, 또 인간의 감정이라는 부분을 향후에 기술적으로 또 어떻게 처리하게 될지, 이런 것들 우리가 명확하게 지금 알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불확정성을 가진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기술이 등장하면서 이게 실생활로 들어오고 있는데, 실생활에 들어오면서 다양한 기술들이 융합됩니다. 우리가 뭐 대표적인 사례는 스마트폰 보시면 이것이 뭐 모든 게 다 총화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융합되어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신기술이 불확정적인 발전 방향을 가지지만 사실은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는 과학기술자들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전문성의 영역이라는 거죠. 이 세 가지의 신기술의 어떤 특수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불확정성, 그 다음에 여기 나온 것처럼 불확정성, 융합성, 전문성, 이런 상황에서 실제 윤리적인 관점 어떻게 확보할 수 있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법적인 것부터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여기 세 사례를 든 거는 AI,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규제적인 옵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맨 아래에 있는 게 가장 강한 규제 수준이고 위로 올라갈수록 약한 규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직접적인 행정 규제가 있을 수 있고요. 우리가 보통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라고 얘기하는 거고, 또 특정 개인한테 권리를 부여해서 그 권리 침해하면 손해배상을 물도록 하는 방안, 그 다음에 조금 그거보단 약하지만 인증 체계를 만들어서 뭔가 관리를 하려는 방안, 그리고 완전히 약한 거는 전문가들에게 자율규제적인 측면에서 윤리적 접근을 하도록 하는 방안인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신기술의 어떤 세 가지의 속성, 불확정성, 융합성, 전문성이라는 측면들을 고려해 본다면 지금 당장 저 하위에 있는 법적인 규제를 생각하기보다는 전문가들에게 스스로의 어떤 자구책으로서의 윤리 방안을 강구해내도록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고요. 이건 뭐 헌법 이론적으로 보자면 헌법 37조 2항에 규정되어 있는 비례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 의해서 보더라도 첫 번째 선택이 우리에게는 옵션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근데 아까 IRB 말씀드렸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뭐 이런 제도들이 있는데, 실제로 어떤 전문가들의 윤리를 강조하는 맥락에서 저런 윤리위원회를 구성을 했더니 법률가가 들어가서 불법성 여부를 따지고 있다라는 그런 모순적인 상황이 있다. 그래서 현재 이제 과학기술 윤리, 불확정적인 위험에 대응하는 윤리의 부분이 굉장히 모호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런 것들은 저희가 주의해야 되겠다라는 거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AI를 제가 예시를 들었는데, EU 같은 경우에도 법적인 대응에 대해서 지금 10년 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법적인 규제를 논할 수 없으니 엔지니어들의 또 과학기술 전문가들의 윤리의 확보부터 우리가 하자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규제보다는 윤리의 문제는 굉장히 좀 넓은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런 맥락에서 전문가 윤리, 공학적 윤리 그런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뭐 이런 윤리 논의의 맥락에서 우리가 갖춰야 되는 것은 뭐겠느냐라고 했을 때 세 가지의 요소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법규범적 리터러시. 제가 이 단어를 쓰고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이게 맞는 단어일까라는 고민을 해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외국에서도 최근에 이제 많이 나오는 게 리걸 리터러시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즉 법이라는 게 조문을 읽을 수 있다고 해서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법 조문이 가지고 판례가 가지는 이면의 의미를 저희가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건데, 그 명확한 의미는 뭐냐면 바로 이 단어입니다. 보충성이라는 겁니다. 법은 보충적으로 개입하는 거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바로 개입하는 속성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보충성이라고 할 때 처음에 우리가 기댈 수 있는 어떤 규범적인 가치는 뭐냐? 즉 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윤리적인 가치 판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법규범이 가지는 한계를 우리가 명확하게 인식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키텍처 리터러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학기술 지식적인 구조가 인간의 행위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이런 과학기술 지식이 인간의 행위를 어떤 형태로 제약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저희가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두 가지의 리터러시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통 윤리 및 역량. 아까 이제 저희 회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고요. 전문가들이 자신의 영역에서 자신의 용어로 자신의 지식으로 모든 것들을 추구하는데, 그것이 시민사회와 소통되지 않으면 이것이 어떤 윤리적인
그 공동적인 가치를 구성하기 좀 힘든다라는 측면이 있어서요. 이런 소통 윤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특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는 이제 지금 학교를 옮기기 전에 과거 국회에서 이런 과학기술 입법의 문제를 많이 다뤘었는데요. 그때마다 항상 한계에 봉착하는 것이 그겁니다. 엔지니어분들은 엔지니어대로 와서 전문 용어를 사용을 하고요. 전문 지식을 이야기를 하고요. 법률가들은 또 법률가대로 와서 법률 용어를 하고 전문 지식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소통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뭐가 문제인지를 이야기하려면 서로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러려면 언어적인 역량이나 감성적인 역량,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새로운 시민성, 아까 우리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디지털 시티즌십 같은 어떤 새로운 시민성의 이해가 좀 필요한데, 결국에는 이제 과학기술 전문가도 시민사회 구성원이기 때문에 어떤 비판적인 역량들을 발휘하면서 그걸 가지고 소통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시민성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제안을 드리면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의 지체가 좀 있어서 발표를 좀 빨리 진행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는데요. 굉장히 그 알찬 내용이면서도 이렇게 시간을 좀 단축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과학기술 분야의 미래형 윤리 모델과 인력 양성 방안이라는 주제로 광운대학교 도승현 교수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강원대학교 도승현입니다. 시간이 좀 부족하다고 하시니까 곧바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온 주제는 과학기술 분야의 미래형 윤리 모델과 인력 양성 방안이라고 하는 좀 시간적인 불확정성의 미래, 그리고 또 윤리라는 상당히 무거운 주제가 같이 있는 발표입니다.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요, 좀 간단히 저의 어떤 발표의 의미를 좀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한 2년 정도 제가 광운대학교에서 이제 연구재단 관계하는 문화융복합 관련하는 평가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느꼈던 어떤 소외 같은 것, 그리고 또 2008년부터 공학인들만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전공을 불문하고 모든 학생들에게 과학기술에 있어서 왜 윤리가 필요하냐라는 과학기술윤리라는 과목을 한 학기에 160명, 그래서 2학기 10년, 그러면 한 3,000명 이상의 학생들을 계속 가리키면서 느끼는 어떤 체감되는 변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철학자로서 가지는 윤리에 대한 어떤 과학기술적인 방식에 대한 윤리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을 좀 모아왔기 때문에 내용이 조금 압축적이지만 되도록 좀 빨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목차는 크게 한 3가지 정도 말씀드릴 거고요. 첫 번째는 과학기술 윤리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려면 이제 과거에 대한 어떤 전망을, 미래에 대한 전망을 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대한 어떤 회고가 분명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간단히 말씀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이 4차 산업혁명 혹은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문명사적인 변화에 있어서 어떠한 시대적인 당대적인 요청에 부응해야 하는가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미래형 키워드와 윤리의 키워드가 교집합으로 만나게 되는 지점을 저는 디지털 시민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가지가 구현될 수 있는 모델이 어떠한 것이 가능할까 한번 고민해 보고요. 세 번째는 조금 정책적인 차원에서 지금 현재의 과학기술 인력 양성 정책들이 가지고 있는 대상과 목적과 유형별 어떤 몇 가지 제언들을 첨언해서 제 발표가 조금이라도 이 주제에 대해서 일조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역사적 고찰을 보시면 일단 정의와 지향점들을 보시면은요, 일단 국제적인 차원에서 과학기술 인력에 대한 정의는 수요와 공급적 차원에서 정의를 합니다. 근데 국제기구에서 크게는 유네스코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 직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OECD는 조금 더 범위를 넓히고 있고요. NSF라고 하는, 그러니까 내셔널 사이언스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미국의 국립과학재단은요, 조금은 광범위한 범위입니다. 근데 이것이 의도하는 바는 아마도 미래의 융복합, 그리고 고령화 사회에 대한 선순환, 이런 것들을 이 정의 안에 담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국내로 돌아오면 이제 삼성연구소에서는 효율화라든지 국민의 삶의 질의 제고라든지 그런 사회 전반적인 방식에서 과학기술 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과학기술진흥법에서는 뭐 다 아는 얘기 하지만 제가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이 이해를 어떻게 높일까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미래적인 키워드와 연관을 하고 있습니다. 변천사를 통해서 보시면 60년대, 70년대, 80년대 쭉 어떤 과학기술이 변화하는 과정들은 크게 국제적인 상황이나 국내적인 상황이나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근데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주체의 측면에서는 관주도에서 민간으로 넘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목적적인 차원에서 보게 되면은 60년대나 70년대는 상당히 그 현장 실무형 기능공 중심의 모델로부터 우수과학 인력의 인재 양성으로 전환되게 되고요. 그다음에 효과 측면에서 보신다면은 이제 국내 내수용에서 과연 국제화 세계화 시장에서 어떠한 수준을 담당할 수 있는 인력들이 가능할 것이냐 이런 논의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90년대, 2000년대 들어서는 상당한 성과를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러다 보니까는 어떤 그 수반되는 어떤 효과들이 있는데 그것은 선택과 집중을 하다 보니 이제 아무래도 승자 독식이라든지 아니면은 성과 중심 그리고 또 윤리 기반의 허약 이제 이런 문제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 현 정부에서는 기존의 그런 문제들을 조금은 보강하면서 조금 더 많은 수혜 그리고 또 조금 더 어떤 생애 어떤 평생 교육 이런 차원들을 강조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까지가 우리가 보통 그 회고적인 방식에서 보는 것이라면 시대적인 상황을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위에 있는 네 가지는 기존의 연구들이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수학이나 과학만 하는 인재만이 아니라 정말 융합적인 그런 인재들을 양성해야 된다. 그리고 또 과학기술 인력에 대한 진로, 예를 들면은 과학기술 인력들이 학교에서 전공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과학기술 업계에 나가서 활동하는 그 비율은 사실 비례하지는 않거든요. 그랬을 때 어떻게 융합적인 방식으로 이끌어낼 거냐. 세 번째는 고령화 사회가 대두하다 보니 은퇴 인력들을 어떻게 선순환시킬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네 번째는 연구자 윤리,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제 표절 문제가 아니라 연구실의 안전이라든지 어떤 그런 윤리 문제를 조금 더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라는 논의들이 기존의 연구에서 있는데요. 이제 여기에 첨언해서 제가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문화 지체와 격차가 여전히 상당합니다. 오히려 과학기술이 점점 더 우리가 무어의 법칙으로 알 수 있듯이 급격해질수록 그 격차는 더욱더 날 텐데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 시민성이라고 하는 것을 고양하면서 과학 문화라고 하는 거를 사회 전반에 확산시킬 거냐의 문제가 등장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주제를 정해놓고 그것들을 이제 지원을 해서 하는 방식보다는 네트워킹이 워낙 잘 되어 있으니 이제 개별 지원자들이 서로 하나의 주제들을 상향식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개발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좀 미래적인 화두인데요. 위험사회라든지 인류세의 등장, 이제 홀로세 이후에 인간의 엄청난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이 기후 전체의 변화들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뭐 적정 기술이라든지 재난 보호 기술 이런 것들에 대한 방식으로 키워드가 전환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그런 제언들을 드립니다. 그래서 미래형 윤리 모델과 이제 에 대한 고민을 저는 디지털 시민성으로 한번 구현을 해봤는데요. 일단 미래의 키워드라고 하는 거는 저는 과학기술 결정론에 대한 어떤 지나친 맹신, 그러니까 과학기술을 일기예보 방식으로 대한 것이 가장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비가 오면 그냥 당연히 우산을 준비해야 되는 것처럼 그 사회가 어떠한 방식으로 고민하지 않고 단순하게 받아들이고 습득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어떤 과학기술 결정론으로부터 벗어나서요. 그러니까 인간 중심주의적인 방식을 넘어서야 이제 그것을 요즘에 최근에는 사회학이나 철학에서는 공진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공진화 개념이 조금 오염된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만 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항상 공진화해왔고요. 이때의 공진화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인간과 비인간 존재자들 그게 바이러스가 됐건 미디어가 됐건 동물이 됐건 그런 것들과 함께 관계를 설정했을 때 비로소 새로운 통찰의 무대가 열릴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논의들이 현재 윤리나 철학계에서는 상당히 핫한 주제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는 영원히 인간에게 주어진 놀이터로서의 플래닛이 아니라 이제 가용자원이 고갈되고 있고 인류세, 위험사회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칸트의 논의를 한번 대비해 본다면은요. 예를 들어서 칸트가 경험과 이성을 함께 얘기하면서 경험만 있을 때는 정말 맹목이 되고 이성만 있을 때는 공허하다고 얘기합니다. 똑같이 올리백이 사회적인 합리성만 있다면은 맹목적이고
과학적인 합리성만 있다면은 공허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조화를 추구해야 된다. 이제 이것이 이제 미래적인 어떤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속 가능성 2.0 시대에 대한 요청인데, 우리가 뭐 1972년에 로마 보고서에서 지속 가능성을 처음 얘기했을 때는 간단한 주제였습니다. 일자리와 환경, 이 두 가지를 공존할 수 있는 전략이 무엇이냐. 근데 2.0은 조금 더 어려워졌어요. 여기다가 평등, 정의, 삶의 질이라고 하는 세 번째의 주제가 또 들어옵니다. 그랬을 때 이러한 것들을 시대적인 요청을 반영하려면 다른 무엇보다 채택하지 말아야 될 기술이 무엇인지, 익명성, 보안성, 그런 어떤 전반적인 사회의 과학기술에 대한 문화의 어떤 깊이가 이것들을 결정한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지속가능성 2.0 시대의 요청을 아주 무거운 미래적인 주제로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것이 이제 미래적인 주제라면 저는 이제 윤리의 키워드를 조금 더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기술공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윤리는 마치 표절하면 안 되고 법을 잘 피해가면 되고,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인터넷 윤리 같은 경우에도 시큐리티 문제를 단순하게 윤리의 문제로 환원해 버리는데, 사실 윤리는 상당히 무거운 개념이고요. 도덕하고도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도덕하고 우리가 윤리를 보통 혼용해서 쓰지만, 이제 미셸 푸코라고 하는 사람은 도덕과 윤리를 이렇게 나누거든요.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모랄 코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행동이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 요소가 그것들을 어떻게 나와 스스로 관계를 맺느냐. 그래서 에틱이라고 하는 것은 이토스이고 태도이고 자기와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즉 도덕이라고 하는 것의 하위 카테고리가 에토스고, 이 에토스는 스스로가 훈련하는 덕성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도덕과 코드의 실제 활동은 행동 규약적인 측면이지만 윤리는 스스로 만들어가는 하나의 덕성입니다. 이제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이제 그 윤리를 다시 한번 네 가지로 또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거든요. 윤리라고 하는 거는 어떠한 부분을 내가 윤리적인 인간으로 만들어낼 거냐. 두 번째는 내가 왜 그거를 해야 되느냐. 그리고 내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떠한 훈련을 할 것이냐. 네 번째는 그래서 내가 어떤 인간이 될 것이냐. 이 네 가지의 어떤 그 범주를 가지고 윤리를 더 자세하게 얘기합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미래와 윤리의 교집합으로서의 디지털 시민성을 얘기한다면,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국적 기반의 어떤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개념이 아니고요. 평생 동안 태도로 만들어가야 되는 그러한 개념이 됩니다. 자, 디지털 기밀 시민성은 스스로가 속한 가상 공간, 뭐 이러한 어떤 중첩 공간들에 대해서 사회적인 공공성을 위해 연대하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아까 그 심우민 교수님이 걱정하셨던 부분이 조금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아마도 프린트물에 나와 있는 것들 조금 한번 일독해 주시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은 한 번에 걸친 것이 아니라, 더군다나 어떤 이공계 계통에 있는 전문가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되는 문제이고요. 더군다나 요즘에 과학기술의 영향력들이 사용자만이 아니라 제작자, 설계자, 당연히 사용자, 이 많은 부분들에 걸쳐 있기 때문에 이 디지털 시민성을 갖추려고 하는 노력은 전 인류에게 해당하는 노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것은 조금은 테크니컬한 부분인데요. 요것들은 이제 대상과 두 번째는 이제 목적과 유형별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의 과학기술 인력 양성 정책은요, 기존의 어떤 수혜 대상을 전공자 위주로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디지털 시민성이라고 하는 인류의 안녕과 복지를 위한 모든 것이라면 그것은 과학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교육적인 측면으로 좀 확산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창의 교육, 평생 교육, 유목학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보강을 해야 된다. 이제 제 말씀은 하이테크 과학기술 인력에 대한 재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없애자는 말은 절대 아니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이것들을 추가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존에 이제 연구자 중심의 생애 주기별 접근을 하거든요. 학부생, 신진 연구자, 중견 연구자 이제 이렇게 가는데, 이것들을 디지털 시민성으로 확대하게 되면 초등, 청소년, 평생 교육, 생애 교육 차원으로 확산되는 모델로 우리가 좀 넓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목적에 대한 것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미래 기술들, 예를 들면 재해라든지 재난, 안전 그런 기술들을 조금 더 우리가 하이테크형 기술을 통해서 아주
그 돈을 많이 버는 그 고급의 장난감을 만드는 기술이 아니라 인류의 복지와 안녕이라고 하는 과학기술의 본령에 충실한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유형인데요. 과학기술 양성 정책의 사업 주체는 대부분 이러이러한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이제 연구재단에서도 포인트 사업, 에이스 사업, 프라임, 링크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요. 2014년부터 17년까지의 지원 금액별을 보게 되면 인문계가 한 2,400억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과학기술 이공계가 한 3,900억 정도 됩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는 한 1,600억 정도의 어떤 차이. 이제 이런 것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사실은 1,600억이라고 하는 것이 연구재단만의 비율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러한 학문적인 격차가 상당히 유의미한데 더군다나 인문사회 예산 증가율은 0.9%에 그친 반면에 이제 과학기술에 대한 재원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과학기술에 대한 재원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디지털 시민성을 조금 더 확산하기 위한 그런 교육체계로 조금 지원이 또 대상이 확장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지원 금액의 격차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고요. 뭐 장기적으로 본다면 학문의 불균형을 심각하게 초래합니다. 그래서 학문의 융복합의 어려움을 수반하고 더 나아가서 시민성의 고양과 같은 미래형 과학기술의 인재 육성 방안에 이 생산적인 정책으로부터의 자기소개를 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편중적인 지원을 우리가 시민성이라든지 과학기술 문화에 대한 확산, 교육, 지원 체제 이런 것의 모색을 통해서 강구해야 합니다라고 제가 이제 인문학자의 입장에서 제언을 드리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연구자를 모집하는 그런 방식보다는 우리가 정말 어떤 거 하고 싶을까? 어떤 게 정말 우리 영역에서는 핫한 주제일까? 하는 것을 개별 연구자들이 서로 팀워킹을 해서 상향식으로 제안하는 이제 그러한 것들도 문화 융복합적인 주제 안에서는 훨씬 더 활성화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예, 좀 빨리 진행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소중한 발표를 해주신 심우민 교수님 그리고 도승현 교수님 두 분 교수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시간의 지체가 좀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충분한 토론의 시간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에 단상을 좀 정리해야 되니까요. 짧게 5분 정도의 브레이크를 갖고요. 여기 단상을 정리하고 패널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패널 토론은 한국인터넷윤리학회 부회장님이시며 성균관대학교 교수님이신 김미량 교수님을 좌장으로 모시고 패널 토론을 하겠습니다. 김미량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인터넷윤리학회 부회장 김미량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그 패널 토론이 70분 정도 할당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항상 보면 아무리 지연이 돼도 끝나는 시간은 또 맞춰드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패널 위원님들께도 그 말씀을 좀 드리고, 그래서 원래는 시간이 좀 있으면 플로어에도 마이크를 좀 드리고 이렇게 조금 논의를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을 한번 맞춰보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고요. 오늘 뭐 보시면 알겠지만 패널로 참석해 주신 네 분의 우리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그 나름의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제 맨 끝 오른쪽으로 고진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 회장이시고 또 오늘 이제 키워드로 들어가 있는 4차 산업혁명위원회 위원으로 왕성하게 활동해 주신 고진 회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또 그 옆으로는 유명희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회장님이신데요. 여성과학자 단체를 선도하고 계시죠. 유명희 회장님 소개합니다. 제 왼쪽으로는 또 우리 정책과 관련돼서 굉장히 힘든 걸음, 귀한 걸음 해주셨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 정책국장이신 김재영 국장님 소개합니다. 또 이분을 또 우리나라 빅데이터 연구와 관련해서 가히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소개해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요. 요즘 굉장히 바쁘셔서 오늘도 일정이 막 겹치는데도 귀한 시간 내주셨습니다. 차상균 서울대학교 빅데이터 연구원 원장님 소개합니다. 당연히 서울대학교 교수이십니다.
가끔 뭐 연구원 원장 이러면 저기 뭐냐고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오늘 굉장히 또 힘든 시간들을 내주셨고 또 하실 말씀들이 많은 분들을 모셨기 때문에 저는 그냥 연결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요. 제가 그래도 좀 마음 편하게 고진 회장님께 마이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발제하신 두 분의 교수님 내용을 포함하고 또 회장님 키노트를 포함하고 또 이슈와 관련돼서 하고 싶은 얘기 아무거나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알아서 지혜로운 청중들이 알아서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고진장님 시작해 주시겠습니까? 잘 들리시나요? 네네네. 아마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서 저를 이 자리에 부르신 것 같습니다. 근데 글쎄 제가 여기 나와달라는 얘기를 듣고서 여기를 제가 가서 무슨 얘기를 하지? 굉장히 고민스러웠고요. 그런데 지난주에 중국 정부 초청으로 중국의 4차 산업혁명 현황을 보러 오라고 그래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곁들여서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여기에 던지는 발제는 그게 우리나라만 이렇게 따져서 될까? 아니면 우리나라만 채택하지 말아야 될 과학기술을 분류하면 될까? 또 연구개발하지 말아야 할 주제들을 정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얘기입니다. 중국은요, 대부분의 인공지능과 빅데이터가 정부 주도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 정부에서 저한테 그것이 정부 주도로 개발되었다고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기 전에 제가 좀 조사를 하고 간 내용이 있었는데요. 사실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요새 장병규 위원장이 앞에 저희가 모토처럼 내걸고 있는 것은 소셜 컨센서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의논하시는 그런 과학기술자의 윤리의식과도 관련이 크죠. 그 소셜 컨센서스를 위해서 저희가 민간과 정부의 다리 역할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속도도 느리고 규제 개혁도 좀 느린 상황입니다. 근데 중국의 경우는 물론 공산당 일당이 국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모르실 텐데요. 전 세계 인공지능 스타트업 1, 2, 3위가 모두 중국 회사입니다. 첫 번째 센스타임이라는 홍콩 소재의 회사고요. 두 번째 E2라는 회사가 있고요. 세 번째 아마 제 기억에 매그비 뭐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두 번째가 E2인데 E2의 CEO가 홍콩 신문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긴 내용의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서 제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E2라는 회사는 드래곤플라이라는 자기네 페이스 레코그니션 플랫폼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인터뷰하면서 자기네는 18억 명의 얼굴 DB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 18억 명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 중에 14몇 억 명은 주민등록이고요. 중국 국가에. 놀라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300 몇십만은 어느 데이터냐 하면은 여러분의 얼굴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국경을 넘나들 때, 그러니까 출입국 관리소에서 찍힌 사진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내용이 있었냐 하면은 abnormal activity를 골라낼 수 있다. abnormal activity를 골라낼 수 있다. 이 정상적인 생각과 정상적인 행동을 누군가 정의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아마 지금 요번에 가서도 많이 느꼈는데요. 중국은 아예 엔티테러에 대한 대공,
인공지능을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5개 소수민족 있지 않습니까? 그 55개 소수민족의 테러 때문에 정부가 일반인의 normal thought, 그러니까 아주 정상적인 사고와 정상적인 행동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행동이 벗어나면 그 대도시에 있는 CCTV가 여러분들을 트래킹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한국 국민도 예외가 아닐 거다. 중국에 다녀가신 분이면은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사진이 찍히고 요새는 지문까지 찍습니다만. 그리고 조금 다른 생각과 다른 행동을 하시면 백발백중 카메라가 쫓아올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 가시면은 아주 노멀하게 행동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놀라운 점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더 나가서 E2라는 회사는 지금 카 레코그니션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카 레코그니션을 하는지 모르시죠? 아니 자동차 번호판 인식하면 되는데 중국은 자동차 번호판이 없거나 가짜인 게 많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하는 카 레코그니션은 번호판 인식이 아닙니다. 멀리서 잡더라도 그 차의 색깔과 사고 이력, 뭐 어디가 찌그러졌다든지 스크래치가 있다든지 많은 것들을 갖고 차를 아이덴티파이 해내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게 왜 필요할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아까 abnormal activity를 한 사람이 차를 타면 그 다음에 쫓아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차까지 또 인식을 해서 트래킹을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나라별로 상당히 기술의 발전이 목적과 목표가 다르겠구나. 하지만 전 세계는 인공지능 분야에서 1, 2, 3이 아까 말씀드린 센스타임, E2, 맥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인정 안 하시겠어요? 18억 명을 분류를 해내는데 그것도 아주 짧은 시간에 디텍트를 해냅니다. 아이덴티파이 해내는 거죠. 그리고 그 센스타임이라는 회사가 사장이 한 얘기는 더 무섭습니다. 센스타임이라는 회사는 홍콩에서 만들어졌는데 그 사장님이 그러니까 센스타임이 베이징이 뽑은 중국의 차세대 과학기술 회사 1위로 선정이 됐어요. 작년인가. 근데 그 CEO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첫 번째, 국가 차원의 연구개발비를 받을 수 있어서 행복하다. 그거는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1등을 했으니까. 두 번째가 아주 무섭습니다. 국경을 넘어올 CCTV 데이터와 그 다음에 생체인식, 생체에 관련된 데이터를 국경을 넘어서 받아서 자기네가 사용할 수 있어서 좋다. 지금 그 인공지능 쪽은 저희가 여기서 저희만의 윤리를 따질 때 세계 각국에서 엄청난 속도로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그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참 여러 가지 딜레마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한테. 네, 그래서 오늘 잠깐의 중국 방문과 중국의 인공지능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리하거나 그렇게 하면서 시간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유명희 회장님께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도 왜 제가 여기를 왔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우리 권 회장님께 제가 토론회 또 저는 제 소개를 잠깐 하면 원래 이제 바이오테크놀로지 전공이고 또 지금 과총에서 바이오경제 포럼 위원장을 맡고 있고 국회하고 같이 규제 개선, 바이오 산업의 규제 개선을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권 회장님을 가끔 좌장으로 토론자로 또 발제자로 이렇게 모신
빚이 하도 많아서 오라고 했을 때 이제 제가 안 올 수가 없는데 인터넷 학회, 윤리학회 하니까 그리고 오늘 이제 오신 분들 보니까 전부 다 IT 쪽이에요. 그래서 IT 쪽을 제가 발언을 하기는 좀 그렇고 근데 마침 와서 보니까 이제 신기술에 대해 이머징 테크놀로지에 대한 전반적인 윤리를 얘기하시고 또 아까 또 과총 회장님께서도 이 IT하고 또 이 바이올로지, BT가 결합됐을 때 훨씬 더 파격적인 뭐 변화가 많이 올 것이다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유발 하라리는 올해 뭐 그런 얘기를 했을지 모르지만 1990년도 초에 루 거스너라고 IBM CEO가 있습니다. 그 코끼리 같은 그 거대한 하드웨어를 만들어 파는 IBM을 턴어라운드 시켜서 서비스 산업을 할 수 있는 서비스 기업으로 바꾼 이제 그 루 거스너가 마지막에 그 에필로그 부분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1900년, 30년대 항생제 개발이 인류의 기대 수명을 20년 늘렸으면 앞으로는 IT, BT, 그 융합이 또 인류의 수명을 또 다른 20년을 늘릴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난달 지지난달이죠. 벌써 9월 초에 안동에서 인문가치 포럼이라는 데 가서 인문학자들하고 이제 토론회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건 이제 팩트인데 NIH에서 발표한 게 1900년도에 태어난 아이들보다 지금 태어난 아이들이 30년을 더 산다고 합니다. 기대 수명이 30년 늘어났는데 당연히 이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신약도 개발되고 새로운 의료 기술도 나오고 이건 일종의 그 축복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많은 인문학자들이 거기 계시는 분들이 30년 더 사는 게 재앙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과학기술은 이제 셀프 퍼페추에이팅 하는 그런 그러니까 굉장히 과학기술 발달로 인해서 뭐 환경도 파괴가 되고 인류의 존엄성이나 이런 데도 많이 침해받고 이런 굉장히 좀 암울한 미래를 생각하시기에 정말 과학기술들하고 생각하는 게 많이 다르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한편으로는 또 그러면서 또 제가 거기 가서 느낀 게 많습니다. 아까 키노트에서 우리 권 회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좀 더 이 인문학적, 그러니까 인간 삶의 가치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이제 제가 이제 연구하는 분야가 바이오 헬스 분야인데 아시다시피 뭐 인간 생명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니까 그 서비스나 제품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부의 규제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것도 이제 사전 규제가 굉장히 강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규제의 목적은 이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가 인권과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도록 해서 그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이제 보장하는 것인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규제가 뭐 반드시 뭐 사실 산업적인 어떤 혁신도 유도하기도 하죠. 그 뭐 예는 여러 가지 많은데 하지만 이제 지나치면 이제 산업 발전에 큰 장애가 되는 것이고요. 해외 평가 기관들은 한국의 4차 산업혁명 경쟁력이나 뭐 보건의료 산업 경쟁력에 대해서 하나같이 그 중위권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한국의 기술 혁신의 요소들, 뭐 우리 ICT 기술, 그다음에 우리 의료 체계 뭐 이런 것들은 중상위권인데 법제도 인프라 구축이 매우 낮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 개선이 이제는 어려운 이유는 이런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어떤 이해 당사자들 간의 합의도 어렵고 또 기술이 인간에 미치는 영향, 특히 안전성이나 이제 윤리성 측면에서 사회에서는 언뜻 수용하기 어려운 그런 측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규제를 위해서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어떤 사회적 합의, 사회적 수용성이 이제 매우 중요한데 특히 4차 산업혁명의 특징 중에 하나는 수요자가 단순 소비자가 아니라 참여를 하게 됩니다. 자기가 직접 참여해서 자신의 정보도 많이 제공하고 그럼으로써 실제 생산 과정에서 이제 수요자가 참여를 하기 때문에 이 신기술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은 산업 확산에도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가 일단 먼저 기술의 안전성 얘기를 하면 자기 소속 집단에 따라서 그 위험에 대한 평가가 매우 다릅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 통계상 생명 구제, 그러니까 한 명을 더 구제하는데 부여하는 가치도 굉장히 다르다는 이제는 그런 그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이고요. 근데 저희가 좀 이제는 조심을 해야 될 것은 어떤 특정 기술이 이러이러하니까 나쁘다는 식으로 이걸 단순히 프레임화를 하기 시작하면 이전 사람들의 생각,
일종의 편견인데 그게 고정화되기 때문에 굉장히 고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전자 과학기술은 진화에 개입해서 신의 영역을 침입하는 것이다. 딱 이렇게 프레임을 하면 굉장히 어렵죠. 그다음에 디자인 악의와 같은 그런 뭐 인체 기능을 증진시키는 것은 우생학을 다시 우생학이 부상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히틀러를 뭐 연상시킨다든가 이런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문제가 이게 사실 개인 차이, 그러니까 윤리성 또 그다음에 이제 윤리성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적 합의가 중요한데 개인 차이가 굉장히 크고 국가 사회에 따라 아까 조금 전에 고진 그 대표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다음에 시대에 따라서 체감하는 기준이 조금씩 달라지는데 더군다나 이게 본인의 또 문제가 되면 객관적인 것도 본인의 문제가 되면 매우 비합리적이라고 될 수 있는 어떤 딜레마가 존재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건강의료 정보 공유 대체로 동의하지만 만일 내 정보를 공개할래 하면 그거는 좀 또 굉장히 꺼리게 되는 그런 딜레마가 있고요. 그리고 보다 더 근본적인 고민도 있습니다. 유전자 치료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히 규제를 원하지만 죽어가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데 바로 이 기술이 있는데 그냥 이걸 못 쓰게 하는 것이 그럼 윤리적인가? 그다음에 생식세포 유전자를 교정해서 유전병을 치료할 수 있는데 그럼 변이 유전자들 보유자는 자식을 가지면 안 되는가? 뭐 굉장히 좀 우리가 이렇게 쉽게 결정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말씀하셨지만 국내 규제가 있으면 해외에서 허용되는 치료 기술에 대해서 그럼 이를 위해서 해외 원정 가는 거, 의료 원정 가는 거, 그거 비도덕적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만이 이렇게 막는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굉장히 이제 지난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국가 차원의 해답을 내놓을 때입니다. 제가 좀 시간이 길어져서 얘기를 좀 줄이겠지만 사실 우리나라는 특히 생명윤리에 대해서 국가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심의하라고 해서 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생명윤리법이라고 약해서 말하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국가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 이제 이런 문제들을 이제 다뤄야 되는데 생명윤리법 자체도 제가 뭐 얘기하려면 1시간도 얘기할 수 있는데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왜냐하면 안전하고 윤리를 동시에 놓고서 모든 걸 다 포괄해서 이제 얘기하는 것인데 거기서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답이 아직 없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는 인간 폐하 생성하고 인간 폐하 연구는 근본적으로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희 과학자들 입장은 이제 연구는 기본적으로 허용하는데 폐하 생성에 관해서도 뭐 여러 가지 법에 의해서 하면 뭐 이제는 뭐 사망한 사람의 정자나 난자로 수정하는 행위, 미성년자의 난자 정자 행위를 수정하는 행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 이제는 금지돼 있어요. 생명윤리법에 다 돼 있는데 근데 친족의 정자나 난자를 사용하는 건 허용이 되는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국가생명윤리위원회에서 대답을 좀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 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종장기 이식. 그러니까 사실 이제 돼지가 굉장히 사람하고 유사해서 거기에 대해서 미국 같은 데서는 그런 기업적으로 돼지 심장, 허파나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기술들도 개발되고 그다음에 면역 거부 반응이 있으니까 그걸 돼지 유전자를 홀지놈 시퀀싱을 해서 사람하고 뭐가 다른지 그런 것들을 다 밝혀내서 사람의 또 좀 휴머나이즈해서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서울대병원에서 돼지 각막을 가지고 연구를 한 게 있습니다. 인공 각막 연구를 했는데 이게 연구 단계에서 더 이상 못 나가는 게 이걸 규제할 법이 없습니다. 아무도 대답을 안 해줘요. 그리고 이제는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미 이제 뭐 대리모 문제 때문에 생물학적 부모, 사회적 부모하고 지금 틈이 벌어지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혀 얘기를 안 하고 있다는 그런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오히려 생명윤리법에 보면 기관윤리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국가생명윤리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것들은 발제자들이 말씀하셨지만 생명윤리의 실천이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국가가 할 수 있는 건 반드시 금지해야 할 행위를 열거하면 되는 것이고
연구자나 의료인의 양식 그리고 자율에 맡겨서 하는 것이 그것이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심흥민 교수님이 헌법 37조의 과잉 금지의 원칙이 있다는 그 말씀도 하셨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우리가 생명윤리법도 좀 손을 다듬어야 돼서 생명윤리 기본법으로 하고, 그다음에 각 기관윤리 내외에 그 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좀 윤리를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윤리 실천 이거 문화운동이거든요. 이게 뭐 법으로 딱 해서 이건 되고 안 되고 여러분이 말씀하셨지만 그런 식으로는 해결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명희 회장님께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어떤 딜레마적 그 윤리적 이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와 또 제안도 해주셨는데요. 이어서 마이크를 원래 순서상으로는 국장님한테 가야 될 것 같은데 차 원장님한테 먼저 갔다가 맨 마지막에 국장님 얘기를 듣는 것이 더 순서가 맞을 것 같아서 차 원장님께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저 예상하지 않은 순서여서 제가 좀 이게 좀 당황스럽습니다. 저는 좀 느긋하게 좀 지내다가 그냥 한마디 하면 되겠다. 시간도 모자라면 그때 가서 그냥 적당히 뛰어오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국장님 시간을 줄여드리겠습니다. 그 앞에 제가 좀 늦게 왔습니다. 앞에 행사가 뭐냐면 무슨 이 심평원 데이터 뭐 이런 어떤 병원 체계 병원 간의 데이터를 공유하기 위한 그런 이 행사였는데 그것이 또 다 이런 문제를 또 이야기하더라고요. 겁내는 것 같더라고요. 뭐 하면 혹시 또 뭐 이게 누가 들고 나와서 이렇게 막 공격하지 않을까. 그래서 다들 겁내면서 발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 그래서 제가 거기서 한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 고진 회장님 잘 말씀하셨는데 제가 고진 회장님이 중국 갔을 때 저도 거의 중국에 거의 같이 있었어요. 충칭에 가서 이 임시정부 거기 갔을 때 저는 항저우의 임시정부 거기 그 기념관에 가서 사진을 찍고 뭐 저는 항저우의 알리바바 본사에 가서 한 이틀 지내고 또 소주에 가면 또 이 소주에 가면 그 상해교통대 연구소 AI 연구소도 거기다 유치를 해놨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싱가포르 국립대 AI 연구소 등등등 해가지고 유치를 해놨어요. 그래서 서울대학도 어디 자리 하나 만들까 생각으로 저는 좀 가봤는데, 그리고 또 제가 또 그러고 나서는 학교에 잠시 왔다가 이 하남성 초청으로 이 정주와 정저우라고 그러죠. 쟁저우 좀 낙후된 이 성입니다. 근데 1억입니다 인구가. 그리고 낙양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13대 왕조가 거기서 도읍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좀 산업도 좀 보고 놀란 게 뭐냐면 그 쟁저우의 병원이 중국에서 가장 큰 병원 중에 하나라는데 이 베드 수가 7,000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5대 병원 뭐 합치면 그거보다 좀 더 크다는데 그거 우리는 열심히 모아가지고 지금 연결해야 되냐 마냐 막 그거 가지고 어떻게 연결해야 이 프라이버시니 뭐니 이런 문제가 없느냐 가지고 시간을 한참 보내고 있는데 그는 그냥 병원 하나에서 알아서 다 하는 겁니다. 중국의 규모. 제가 사실 저 소개를 좀 하면 저는 미국에서 공부했고 실리콘밸리에서 공부했고 미국에 또 서울대학교 교수는 미국에 가서 실리콘밸리에서 창업하고 또 그 회사를 인수한 회사가 또 독일 회사에서 독일 가서 일하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일하고 나서는 요즘 중국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8번을 중국을 갔습니다. 근데 한 번은 뭐 이 칭화대학에 이제 소프트웨어 대학이라고 이 17년 된 대학을 처음으로 국제 평가를 하는데 평가위원으로 가서 한 일주일 동안 그 내면을 다 들여다봤는데요. 거기는 이제 뭐 실력이 우리보다 특별히 나은 건 아닌데 문제는 이게 정말 연구할 수 있는 그 환경은 다 만들어주는 거예요. 거기서 예를 들면 기상위성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받아가지고 컴퓨터 비전, 딥러닝으로 처리해서 일기예보를 하면서
또 이 의료 데이터도 받아보고 무슨 청도 어디 지하철 기차역에 있는 CCTV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컴퓨터 비전으로 얼굴 인식하는 알고리즘을 지금 실험을 하고 다 실시간으로 해요. 그래서 야 이거 참 재밌는 나라다. 근데 그게 물론 그 데이터를 어디 잘못 공개하거나 하면 그 사람들 큰일 나죠. 그렇지만 그 범주 안에서 실험할 수 있는 여건은 자기 나름대로 어떤 룰을 만들어 가지고 아주 정말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그런 것은 아주 정말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거든요. 그게 뭐清华대학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저기 그런 게 많습니다. 아까 우리 고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건 조금 소프트웨어 쪽만 말씀하시는 거고 사실은 하드웨어 쪽 AI 칩 같은 거 만드는 회사까지 카운트하면 훨씬 더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런 예를 들면 그 중국 과학원에서 나온 AI 칩 만드는 그러니까 요새 말하는 딥러닝을 가속하는 그 칩들은 미국과 실리콘밸리와 중국이 앞서는데 그 앞서는 기업들입니다. 그런 것들은 그 국가에서 스테이트 펀드를 통해서 직원 몇십 명 안 되지만 지금 2년 만에 2,300억을 넣어줬어요. 회사가 될 수밖에 없는. 그 칩을 그 디자인이 어디 들어가 있냐면 후아웨이의 새로 나온 폰에 그 AI 기능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삼성전자는 거기까지 안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뭐냐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은 미국과 중국의 디지털 패권 경쟁이라는 거죠. 그 패권 경쟁이 상당히 이제 그 어느 정도 일어나다가 이제 표면으로 튀어나온 겁니다. 올해 들어서. 그 패권 경쟁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왜 미국이 트럼프가 저렇게 나왔느냐. 무역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건 사실은 트럼프가 봤을 때 미국 누가 들어왔던가요? 미국에서 봤을 때는 몇 년 지나면 중국의 그 이 디지털 파워는 미국을 앞지를 것이다. 펀더멘털 사이언스는 미국이 훨씬 앞서요. 제가 알리바바를 가서 들여다봤을 때 한 이틀 동안 논의를 해서 보면 야 얘들은 아직 파운데이션은 좀 약하다. 뭐 사실 저보다도 약하다. 저는 그런 생각하고 왔는데 문제는 그걸 엮어가지고 돌리면서 데이터를 모으고 실험하는 속도가 엄청 빠르네. 그 스케일과 속도.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제 그렇지만 이 규범을 뭐 규범이나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시는 걸 희생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도 한정된 범위 내에서 실험을 할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무슨 문과, 이과 뭐 이렇게 예산이 나눠지면 저는 제가 지금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요즘 데이터 기반의 어떤 패러다임이 전 세계적으로 들어서면서 인문사회, 법 하는 사람도 데이터 사이언스 교육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학문 간의 경계를 허무는 그런 교육의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런 것들을 정부가 좀 주도를 해야 되는데 정부가 그래도 최근에 그런 걸 내년에 시작하려고 예산을 많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발표를 포함해서 세 분의 패널께서 하신 말씀을 다 이렇게 듣고 종합을 해보면 우리 국장님께서도 하실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소통을 좀 투웨이로 하려고 생각을 해보면 정책을 입안하고 고민하는 정부 당국의 입장은 또 어떤지 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현 국장님 마이크 받으시죠. 저는 이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용자 정책을 담당하는 국장입니다. 이제 잘 아시는 이제 스마트폰, 뭐 인터넷 등 통신 시장에서의 공정 경쟁 및 이용자 이익 침해 행위에 대해서 뭐 조사 제재하는 업무, 그 다음에 개인정보 유출 사고 났을 때 조사 제재하고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수립하는 업무.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상에서 이제 불법 정보라고 하는 음란물, 뭐 도박, 이제 불법 컨텐츠, 국가본부 위반 정보물 이런 것들이 유통되는 걸 또 단속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자리는 이제
제가 참석하는 게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참석하게 된 게 이제 우리 발이 넓은 권현영 우리 인턴 윤리학회 회장님이 전화 왔고 제목도 잘 모르는 상태에 참석하게 됐는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그 얘기보다는 지금 패널들이 말씀하신 것을 직접 들으면서 좀 내용을 바꿔서 얘기해야 될 것 같아서 좀 그 정부 정책을 담당한 한 사람 참석했기 때문에 방통위 차원의 것이 아니라 좀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정부는 이제 그 정보화 사회를 넘어서서 지능정보 사회가 다가오고 있고 우리나라가 여기에서 좀 뒤처질 우려가 있다 하는 심각한 문제 인식하에서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 투기도 만들고 국회에서도 좀 이런 투기가 있었고요. 또 규제 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여야 합의를 거쳐 가지고 여름철에 이제 규제 혁신 3법, 그러니까 뭐 규제 샌드박스 등 3법을 어렵사리 통과시키는 사례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 원차 원장님이나 지금 고진 회장님이나 관심 있는 게 이제 데이터 활용 쪽이 좀 많은데, 우리나라의 그 데이터 그 규제법이 가장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강한 법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담당하는 게 정보통일망법인데,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제 방통위 또 행안부, 금융위 등 이 개인정보 규제법을 갖고 있는 정부처가 모여서 데이터 활용을 위한 법제 개선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내에 지금 추진할 목표로 법 아마 지금 논의가 됐고 국회에 곧 입법 발의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동시에 이제 지능정보사회에서 데이터 활용을 촉진시키는 측면에서 개인정보를 가명정보, 익명정보로 구분하고 가명정보, 익명정보에 대해서는 활용을 좀 촉진시키겠다 하는 그런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제가 담고 있는 것은 이제 이지정보사업법이 있는데 이제 엄청나게 이제 옛날 사생활 뭐 추적 때문에 규제가 강한데 이것을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한다든지 사물인식정보를 신고제로 하는데 이런 규제를 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속도감 측면에서 더 늦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생명윤리 쪽의 엄격한 규제의 측면도 좀 다시 좀 사회적 공론을 통해서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주셨던 것 같은데요. 그 한편으로는 규제 혁신도 추진하고 동시에 이제 지능정보사의 신기술 발전을 위해서 이제 과학기술 정통부 중심으로 R&D도 확대하고 뭐 지능정보사의 추진단도 만들어서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이제 스마트 시티 뭐 제조업 그 다른 어떤 농촌이나 다른 데까지 다 연결시켜서 발전시키려고 하는 프로젝트 추진하고 있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담당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지능정보사회, 이제 정보사회 역기능을 담당하면서 제가 이제 인터넷 윤리라든지 불법 정보 유통 방지, 사이버 범죄 등에 대한 대처를 담당하고 있는데 지능정보사회는 이제 지금 뭐 일부는 다가오고 있기도 하고 이미 가정에서도 실현되고 있기도 한 그런 것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AI 스피커가 얼마 전에 이제 국내에 보급되기 시작했는데요. 지금은 가정집에 그 애들 장난감으로 하나씩 다 대부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TV 말소리에 따라 작동이 돼가지고 물건이 주문된다든지 뭐 이런 얘기도 뭐 우스갯소리로 좀 나오기도 하고 있는데 국내 한 770만 가구 이상 보급됐다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 그 아파트의 신축 아파트는 대부분 다 외부에서 원격으로 애완견 보는 뭐 IP 카메라도 설치되어 있고 기기 작동식 가스 이런 거 다 돼 있잖아요. 이런 어떤 지능정보 사회가 이미 우리 사회에 실현되고 있다. 뭐 이제 산업계뿐만 아니라 일상 가정에 침투되고 있는데 그럼 여기에서 우리 그 이용자 개인을 보호 측면에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는 좀 활용보다는 규제 쪽을 방통위가 담당해서 하는데 그래서 지금 그 우리가 생명윤리법처럼 법률로 규제하거나 또는 아직 지금 지능정보가 제대로 본격화되지도 않는데 그런 측면에 저희는 할 수는 없고 다만 그 지금 어떻게 보면 여기 과학자 또는 과학기술자 또는 그 AI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이 AI 제품을 개발하는 이런 제조업체 그리고 이제 이를 쓰는 이용자들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또는 원칙적인 사항들 이런 것들은 저희가 좀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년도에 저희가 한국 인터넷 윤리학회와 함께 지능정보 사회에서
윤리 기준. 그래서 그걸 좀 상세하게 소개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윤리학회 우리 홈페이지 가면 있을 것 같긴 하고요. 10대 원칙과 7대 원칙과 10대 윤리 기준이랄까 이런 걸 좀 발표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능정보 사회는 지금 다가오기도 하고 앞으로 곧 다가올 텐데 여기는 이제 교수님들 또 전문가 또 학생들 많이 오셨는데 이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그 AI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제품을 제조할 때에는 최소한의 지켜야 될 원칙을 지켜가면서 하면 지능정보 사회가 부작용을 줄이면서도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 얘기는 이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분의 패널께서 사실은 하실 말씀들이 더 많았을 것 같고 또 우리 유 회장님도 굉장히 더 많은 얘기를 하시고 싶었는데 시간을 보고 좀 다 줄여주셨는데요. 사실 저는 이제 2턴 정도는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희가 시간이 좀 줄어서 이제 패널 토론은 마무리를 하고 저희 이제 끝내야 되는 시간이 다가와서 근데 혹시 플로어에서 발제를 포함해서 혹시 질문이나 커멘트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혹시 한두 분 정도만 발언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있으십니까? 네. 마이크 좀 네. 자꾸 들어오는데 그것은 차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차단 방식을 일러줘도 차단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 여러분께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거 불법적인 것은 전부 다 그 CCTV로 해가지고 다 잡힌다고 그러는데 그건 서로 먹고 사는 공생 관계인지 저는 그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게 차단시켜도 다시 들어오고 그러니까 네. 지금 김재영 회장님이 네.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스팸 담당 업무를 하고 있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주로 저희가 여러 가지 그 편리한 서비스들을 주로 무료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무료로 이용하는 대가가 이제 스팸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먼저 광고죠. 지금 이제 광고가 과거에는 또 이메일로 주로 전송이 되다가 이제 스마트폰 문자 모바일로 오다가 또는 또 요즘에는 음성 스팸으로 오기도 하고 웹 팩스로 오기도 하고 최근에는 애플리케이션을 깔면 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스마트폰 키면은 팝업 광고가 떠가지고 불편을 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정부도 사실은 키사하고 해가지고 스팸을 자동으로 탐지하고 삭제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 이제 음성 인식 트랩을 설치해서 차단하는 것까지 했는데요. 기술이 항상 그걸 뛰어넘어서 100% 좀 못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혹시 스팸이 접수가 되면 키사나 방통위 신고해 주시면 저희가 과태료 3천만 원 이하를 부과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고 대처를 하고 있는데 기술 발전 속도가 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한번 신고를 해주시면 제가 특별히 좀 엄격하게 조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대로 딱 질문을 하셔서 바이러스와 백신의 관계는 항상 서로 뛰면 날고 이런 관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전 질문사항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혹시 한 분 정도 더 질문이나 코멘트 하실? 회장님 하시겠습니까? 네, 제가 나갔다 들어왔기 때문에요. 또 끝까지 있었다는 표시를 하기 위해서. 네, 지금 시대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보다 이 변화의 물결은 정말 엄청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예측하는 일에 대해서 아무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런 표현을 하더군요. 인간이 해킹을 당하는 시대로 가고 있다. 우리가 이제 스스로가 뇌
일종의 블랙박스인데 내가 나를 모르는데 기계가 이제 이 인간의 모든 것을 뭐 맥박에서부터 뇌 신경 회로 작용에서부터 그래서 모든 것이 기계가 다 인간을 알아내는 이런 시대로 가고 있다. 그러면 정말 엄청난 변화죠. 그래서 인류세라는 말이 안트로포센이라는 말이 정말 이게 이제는 또 바뀌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이 교육에서 그러면 어떻게 인재를 양성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는 뭐 스템, 뭐 스팀 이런 걸 강조를 하고 있고 그것만으로 안 되고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그러니까 아주 전인적인 그런 인간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러는데 지식은 이제 필요가 없고 지식을 연마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그 지혜, 이모셔널 쿠오션트죠. 그러니까 감성의 이모션을 어떻게 잘 컨트롤할 수 있느냐? 그 이모션이 중요한 시대가 됐다 그러는데 우리 교육이 과연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의문이 들어서요. 그냥 한 말씀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마무리하는 내용으로 그 내용을 조금 짚으려고 했는데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교육공학자니까 크게 보면 교육학자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뭐 컴퓨터 교육과에 있다 보니 뭐 IT 관련된 일들을 하다 보니까 다른 일들을 더 많이 하게 되는데요. 사실 그 우리가 오늘 얘기하고 있는 윤리의 문제는 사실 인식과 실천 간의 괴리가 너무나 커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아까 도승용 선생님 말씀하실 때 뭐 도덕, 윤리 뭐 이제 개념 다르다 설명을 하셨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그 도덕 교육, 뭐 윤리 교육 이런 걸 했었을 때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의 갭이 늘 달라서 커서 우리가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또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합리화하면서 늘 성장을 해왔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의 괴리가 큰 이 윤리의 영역을 어떻게 교육할 수 있겠느냐의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도전이 되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감성이나 인성 같은 경우도 이게 과연 교육이 되는 것이냐. 그리고 이제 또 학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전에 가정교육 얘기를 하고 학교교육의 범주에 가정교육까지 들어와서 인성이나 뭐 어떤 감성이나 하는 것까지 학교가 해야 될 일이냐라는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가족의 구성원의 문제들 또 이제 너무 다들 바쁜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독자들이 있는 상황에서 보다 보니 학교 선생님들이 하시는 얘기는 문제가 있어서 부모 소환을 하거나 하면 우리 아이가 그럴 리가 없다. 첫마디가. 그 얘기는 혼자 있을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그러니까 부모는 혼자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전혀 문제 상황인 것을 짐작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룹끼리 어울리면서 이제 상호작용을 하다 보니까 이상한 활동도 생겨서 다시 정리를 하면 아까 도 교수님 말씀 중에 윤리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덕성이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참 어려운 얘기지만 교육의 체제가 이것을 좀 도울 수 있다면 좋겠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서 지금 교육의 어떤 과정으로 일부 정보통신 윤리나 뭐 디지털 윤리나 인터넷 윤리나 하는 것들을 넣는 과정들을 하고 있고요. 일부 대학이 이제 그런 것들 교양 과정으로 하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얘기를 하는데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그렇게 한 번씩 시도를 해보면 그것도 이제 작은 출발이지만 이제 크게 어떤 문제제기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지 않겠냐. 그래서 대한민국의 교사가 되려면 인적성 검사도 받고 뭐 그런 것을 하게 되는 것을 이제 먼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출발이지만 그런 것들을 함께하는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 줬으면 좋겠고요. 그 학회에서도 얘기를 하는 많은 부분들이 이런 것들 이제 공론화하는 과정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 융복합 학회가 오면 각자의 관점에서 각자의 얘기들을 하기 때문에 하나의 현상을 이렇게 다르게 볼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면서도 굉장히 많은 것을 생각하게 가고 많은 것을 배우게 되는데요. 오늘 또 하나 느낀 것은 그 학회장님의 그 쌓은 덕 때문에 이 대단하신 패널들이 전화 한 통화로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오셨다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하여튼 굉장히 부담을 많이 갖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 스스로 만들어가는 덕성이 곧 윤리라고 얘기를 하니 우리가 오늘도 덕을 쌓으면서 또 다른 그
정보통신 시대의 어떤 새로운 과학기술 전문가 윤리에 대해서 각자의 관점에서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네. 네, 하시겠습니까? 네, 그러십시오. 저희가 뭐 답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실험을 좀 하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모든 학문의 근간이 지금 데이터 기반으로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것을 저희가 바탕으로 해서 서로 다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한 이 공간에 들어와서 교육을 받게 되면 이게 훨씬 좋아질 거예요. 제가 사실 그런 실험을 해봤어요. 해보니까 인문, 사회, 뭐 자연 이 사람들을 한 클래스에 넣고 그다음에 똑같은 교육, 빅데이터, AI를 하고서 프로젝트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추상적으로 법하는 사람들은 추상적으로 과학을 이해하고 있다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게 되고 저 사람들의 문제가 뭔지를 알게 되고 그래서 점점 가까워지면서 나름대로 또 자연과학 하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하면서 또 그래서 저는 이 교육의 큰 방향은 지금 대학의 교육이든 뭐 우리 고등학교도 그렇고 문과, 이과가 나눠져 있는데 이걸 좀 경계를 부숴야 된다. 경계를 부수는 과정에서 저는 훨씬 좋은 결과가 나올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계를 부수지 않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2015 개정교육과정은 문이과 통합교육과정으로 갑자기 교육부에서 대신 나온 것 같은데 그렇게 진행하고 있어서 네, 하여튼 그런 문제에 대한 어떤 제기가 끊임없이 있어서 그래서 해결하려는 노력들은 작지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마무리로 드리면서 저희 세션 마무리하고 사회자님께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다 느끼셨겠지만 쉽지 않은 주제를 어렵지 않게 공감할 수 있도록 해주신 우리 좌장을 맡아주신 김미량 교수님 그리고 좋은 토론을 해주신 네 분의 토론자분들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뭐 다들 말씀하셨지만 오늘의 공동포럼이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과학기술과 윤리가 함께 논의되고 조화되고 함께 발전하는 초석이 되고 디딤돌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장시간 자리를 지켜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공동포럼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